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망상상 프로젝트 두 번째 강연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충남연구원 김진영입니다. 여러분 SF 영화 좋아하세요? SF 영화를 보다 보면은 주인공이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을 만나보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많이들 보셨죠? 심지어는 자신이 병들면 미리 만들어 놓은 복제 인간으로부터 장기를 이식받는 그런 내용의 영화도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고 아팠을 때 생생한 장기로 자신의 몸을 바꾸는 그런 상상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체의 유전 정보, 즉 게놈과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강연도 듣고 토론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나서 주시는 분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게놈 서열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의대에서 연구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 유수의 대학교에서 많은 경력을 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한국인 게놈을 최초로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박종화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반인들에 대한 강의를 드리는 게 항상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데, 나름대로 이때까지 제가 한 과학 연구에 기반해서 갖고 있는 약간 철학적인 그런 소견을 드리는 걸 오늘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게놈 혁명입니다. 그래서 게놈 혁명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혁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혁명, 산업혁명, 인류 전체에 대한 혁명의 한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부제를 긍정적인 인류의 미래를 달았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소속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는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 그다음에 그 과학자를 지원하는 납세자들,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일을 도와주는 이 동료들한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포용적, 상생적으로 우주의 모든 문제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하는 생명체들, 심지어는 컴퓨터, 기계, 생명체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존재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클레이머인데요. 책임 한계선언은 제가 발표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거라기보다 제가 다 이렇게 들었고 배웠고 가져왔고 훔쳐왔고 허가도 없이 갖고 온 거,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진 거라서 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공유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런 것들을 누구든지 가져가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게놈 혁명을 통한 인간 삶의 혁명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 우주에서 제일 큰 사건이 이 지구상에 일어난 게 다른 행성에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게놈을 인간이 읽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의 역사는 둘로 나누려 하면 게놈을 읽을 수 있었던 시대 전과 후 이렇게 나눕니다. 게놈 전, 게놈 후. 여기서 게놈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존재, 생명체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이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존재에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도구를 얻게 된 겁니다. 데이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업혁명, 물의혁명, 정보혁명, 컴퓨터혁명 이런 거 모든 걸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혁명이 아니고 인류 자체에 대한 혁명인 거죠. 그냥 단순한 인류가 포함하는 모든 오만 혁명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을 벗어나 외부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존재혁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혁명이고요.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매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소크라테스님, 철학자들이 인간이 누구냐, 삶이냐, 동물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데이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가야 되느냐, 프리딕션, 미래 예측,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심지어는 1억 년 뒤에 지구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이런 것에 대한 철학적인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보가 게놈 정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생물학자로서 오래 연구를 했을 때 한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중에 한 가지 가장
어릴 때부터 제가 고민이 많았던 게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자연 선택적인 철학 관련인데요. 기본적으로 게놈 연구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생명 현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 게놈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어떤 시스템 체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뭐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이슈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걸 이제 일반인들한테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아니면 어떤 주관적인 그 뭐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 대한 건데 아마 젊은이들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뭐 어릴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심각했고 뭐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수십 년간 고민한 그 과정에서 최근에 게놈 혁명 이후 어떻게 보면 저도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다시 산업적 혁명, 기술적 혁명, 과학 혁명이 아니다. 그걸 넘어가는 인류 전체의 존재 혁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제 배경 설명으로 여러분 어릴 때 여기 계신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은 7, 80년대 인구 폭발로 앞으로 한 뭐 몇십 년 지나면 지금 이때죠. 2020년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거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저도 뭐 수십 년 동안 들었습니다. 인구 폭발 때문에 서로 막 자원이 서로 죽이고 막 이제 전쟁을 하고 석유 쟁탈전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인 1자녀의 인구 폭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멜더스의 인구론에 의해서 심지어는 유산을까지 하는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는 아시겠지만 뭐 이게 뭐 비공식적인지 모르겠는데 뭐 진짜 영아 살해까지도 뭐 일어났다는 둥. 그다음에 또 흔히 우리 듣는 얘기가 인구 80억이 너무 많다. 뭐 90억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인구는 막 폭발한다라고 여러분 지금도 수도 없이 들으실 겁니다. 과연 그게 진실인가? 과학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일반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과연 진짜로 이 인구의 적정 인원이 있는 것인지 그럼 진짜로 80억이 너무 많은 건지 이거는 저는 제가 맞다고 안 맞다고 답을 아는 게 아니라 저는 가끔 가다가 과학자는 당연히 한계 없는 어떤 그런 궁극적인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1000억 명 인구가 왔을 때 그게 지구가 과연 그게 많은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옛날에 한 10만 년 전에 인구가 아마 몇백만 명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80억 명입니다. 그럼 10만 명 전에 얼마 안 되는 그 친구하고 뭐 몇백만도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인구하고 있을 때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지구가 지금 좀 뭐 박살이 나야 되는지 자연환경이 다 파괴됐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진짜로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이 현재 미래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일어날 건지 아닐지 보면 제 생각에 80명까지 이렇게 빨리 왔는데 1000억 명까지 가는 것도 빨리 올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상 여러분 듣는 게 자원 한정돼 있다. 이게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듣는 게 한국이나 일본은 인구가 자꾸 줄어갖고 뭐 몇십 년 뒤에는 뭐 이런 말도 있죠. 신문에 아예 그냥 인구가 없다. 인구 하도 줄어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나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게 사실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항상 여러분 듣는 말 옛날에 진짜 살기 좋았는데 요즘 인심도 흉흉하고 진짜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수도 없이 이런 말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국 사람은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영국하고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 영국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현상인 거죠. 항상 옛날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인심도 좋고 환경도 좋고 공기도 더 좋았다. 직업도 교육도 뭐 가정도 오히려 더 좋았다. 못 살았지만 행복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인간이 더 인간적이었다라는. 근데 사실 이제 옛날 우리가 고고학적 연구를 해보면 뼈를 파보면 전에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10만 년 전에 어떤 동굴에 보면 진짜 뼈를다가 이렇게 파먹은 그런 이제 그런 곡이 나오는 거죠. 뭐 거의 뭐 식인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끓이는 옛날에 보면 학살 전쟁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몇천 년간, 몇만 년간 해도. 그다음에 영국 이런 데 가면 스톤헨지 아시죠? 스톤헨지 그 돌멩이 쌓은 그 신석기인들이 청동직 철기를 갖고 한 5천 년대 사람들을 오하면 완전히 대체돼 버립니다. 아예 그쪽 사람들이 전국도에 있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학살이고 뭐 좋게 말하면 그냥 혼합이 돼서 사라진 그런 케이스인데. 그다음에 또 옛날에 보면 무제한 노예제 뭐 차별, 제국주의, 궁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럼 이게 옛날 일인데 과연 그렇게 이렇게 옛날이 좋은 세상이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그런데 끊임없이 옛날은 그렇고 현재는 계속 나쁘고 끊임없이 뭐 코로나가 오면 난리가 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또 제가 어릴 때 이제 박사를 할 때 인터넷이 폭증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메일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인터넷을 너무 많이 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캠을 있었는데 좀 이거 너무 쓰지 말고 데이터도 너무 많이 보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막 폭발적으로 일반인들 쓰기 시작하니까 이러면 난지 줄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를 다가 보면 예측할 수 있는데 인터넷이
그렇게 인기가 많으면 오히려 인터넷 속도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시겠지만 비디오로나 뭐 그 이메일이나 뭐 데이터문서 이런 거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게 사용을 더 많이 하니까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기가비트 인터넷이 이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5G, 뭐 심지어는 6G까지도 간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을 더 쓰고요, 자원을 더 쓰면 재밌게도 자원이 더 늘어납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의 수가 몇백만 명에서 80억이 되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분들 몇백만 전에 10만 년 전에 돌아가실 분이 있으신가요? 과연? 인터넷도 없고 차도 없는데 아무나 진짜로 선택해서 옛날에 좋았으니까 진짜로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인터넷 제발 좀 가입해서 공짜로 인터넷 쓸 테니까 공짜로도 쓰십시오. 이런 사람 이런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쓰십시오. 뭐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걸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석탄 쓰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도 있고 전기에너지 무조건 아끼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어릴 때 그게 주눅들 정도로 제가 약간 이렇게 약간 결벽증이 생긴 중에 하나가 불 끄는 거, 물 아끼는 거. 심지어는 제가 추울 때 어릴 때 그 어린 마음에도 방에 그것도 불도 덜 켭니다. 하도 교육을 시키니까 독일처럼 아껴야 된다. 선진국은 다 아끼는데 우리나라 사람 펑펑 쓴다. 뭐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트라우마 상태까지 간 거죠. 지금도 약간 그 버릇이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더 쓰고 그 몸이 춥고 따뜻 그거 하면 차라리 그 에너지 더 떼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더 편안하게 해서 내가 머리 잘 써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다라고 스스로한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동료들한테 그럽니다. 그 아끼지 말고 당신이 소중하니까 당신이 행복하고 더 편하게 머리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전기가 몇 원 아끼는 거 필요 없다고. 얼마나 우리 혁신할 수 있다고 제가 동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제가 근데 이걸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짓말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랬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나라는 거 보니까 책을 읽어봐도 어디 봐도 이랬거든요. 제가 저 어릴 때도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진화를 보면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인류는 더 자원이 더 늘어나고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랬었습니다. 나중에는 유가 그거 아마 있어 보라고 한 몇십 년 뒤에 보면 오히려 그 떨어지고 공짜되고 그런 일이 올 거라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진짜 마이너스 30달러까지 간 거죠. 공짜로까지 수준까지 간 겁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가 어떻다는 둥, 뭐 원자력이 어떻다는 뭐 어쩌고 계속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 공기 오히려 세계 만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기후 재앙, 재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기후 재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게 없고 저는 기상학자도 아닙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하는 데이터가 뭔지 근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지 그럼 과거하고 뒤에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봐야 되는데 과연 제가 어릴 때 공기가 더 좋았나요? 아니요, 훨씬 더 나빴습니다. 좀 부산에 살았는데 밖에 나가면 매연 때문에요 막 맨날 짜증이 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그 학교 갈 때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천안 여기 있는데 뭐 울산에 있는데 냄새 나나요? 전혀 안 납니다. 훨씬 더 깨끗해졌습니다. 서울도요. 얼마 전에 가보면 옛날보다도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약간의 어떤 미세먼지였는데 제가 젊었을 때도 제가 서울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안 할 뿐이 있었지.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도의적인 거에서 우리가 좀 잘해보자, 아끼자,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어떤 도의적인 그런 거에 막 그 동의를 하는 건 좋지만 데이터는 보고요. 냉정하게 진짜 그런지를 다 확인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고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원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은 무한한 겁니다.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다윈의 진화론 거기도 어떻게 되냐면 자원은 유한한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논 자체가 철학 자체가요. 그래서 지구의 자원을 더 아껴야 된다. 유한 차원에서 자본주의 공산의 모든 게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인간의 자유를 다 그것도 구수해야 된다. 뭐 안 그러면 막 펑펑 쓰니까. 그런데 저는 자원은 무한하다 생각하고 유일한 자원은 인간 자원이고요. 유한한 자원은 유일한 한계는 우리 상상력이고 우리 마음이고 우리 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듣는 게 자연을 떠는 인간은 멸망한다. 자연이라는 아주 순수한 게 있고 아름다운 게 있고 엄마품 같은 게 있는데 우리 거기에서 빌딩 짓고 이런 거 하고 LED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자연이 파괴가 되고 우리가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뭔가 이거는 철학적으로 잘못됐다. 이거는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뭐 자연적이지 못한 거, 그다음에 유기농 이런 게 해갖고 뭐 올게닉 이런 게 엄청나게 뭐 붐을 일으켰는데 그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문제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가치 판단을 안 합니다. 유기농이 뭐 좋니 나쁘니 게 아니라 그럼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럼 유기농이 뭔지, 올게닉이란 말이 뭔지, 그다음에 뭐가 들어 있는지, 그럼 안에 이 실제로 안에 음식에 뭐 식물에 뭐 농작물에 뭐 이게 들어가 있는지, 그럼 뭘 그러는지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면 LMO, GMO 이런 것도요. LMO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농하고 그래갖고 박테리아 좀 조작해서 이렇게 뿌뜨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밥 그 할 때 보면 이게 LMO 표시 다 해야 되고 뭐 GMO 표시 다 해갖고 진짜로 우리 몸에 잘못하면 들어갖고 뭐 우리 몸에 뭐 DNA를 막 확 바꿔가지고 막 난리가 날 것 같고 막 뭔가 인공적이고 자연적이지 않은 그런 게 생길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한번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이 GMO, LMO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요, 여러분들 다 LMO입니다. GMO고요. 이 LMO는 이 라이프를 완전히 모디피케이션했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결혼해갖고 애 넣어보십시오. 그 자신 낳아보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 두 생명체를 갖고 와서 엄청나게 게놈 조작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거죠. 완전히 뭐 엄청난 혼합이고요. 유전자 재조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게 유전자 재조합에서 생긴 겁니다. 그 재조합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조합을 한 엄청난 LMO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섹스 성해가지고 그 염색체 게놈이 이렇게 혼합이 되는 과정이에요. 심지어는 이종간도 합니다. 아예 호랑이 사자 같은 이런 것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LMO거든요. 그럼 난리가 났겠네요. 그런데 본질이 뭐냐면요, 지구상의 진화 생명의 가장 큰 본질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섞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디피케이션, 아예 조작하는 그런 기자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뭐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 게놈 모디피케이션이라든지 효소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인간 수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노화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미래는 뭐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심지어는 뭐 1000년, 만년 살 수도 있는 그런 세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라면 항상 제가 듣는 게 99%의 사람 여기 계신도 그러는데 아무도 그거를 어우 좋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그건 좀 비정상적인 것 같고 뭐 왜 그러죠? 뭐 인구도 폭발할 거고 뭐 아니 공기도 더럽힐 거고 뭐 환경도 더럽힐 거고 그건 나쁜 것 같은데요? 뭐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그게 자연의 섭리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좀 잘못됐다 나쁘다 그런 거는 여기 논의를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번 진짜로 어떤 가치 판단을 버리고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뭔지, 진짜로 생명의 본질이 뭔지 먼저 생각해서 과연 우리 인간 수명이 그래 늘어나는 게 잘못된 건지. 그렇다 그러면요, 사실은 한 모르겠습니다. 500년, 1000년 전에 인간 수명은 25세, 30세도 안 됐을 겁니다. 감염으로 다 죽어버리니까요. 여러분 여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다 대부분 지금 제가 보기 한 40, 50대 되신 분인데 저도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 근데 이때까지 인간 수명을 측정한 이후 한 번도 이 인간 수명의 이 기울기가요 꺾인 적이 없습니다. 81세 한국이 81, 2세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나요? 심지어는요, 고양이개도요, 자연계는 5, 6년 살다 죽거든요. 집에 갖다 놓아 보십시오. 10년, 30년 삽니다. 20년은 보통 살고요. 잘만 기르고있어 20년 보통 살고 30년 사는 것도 끄떡없이 사는 개고양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난리가 났네요. 이 자연을 그야말로 거꾸로 거스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과연 그럴까? 한번 저는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진짜 순수한 지구, 깨끗하고 순수한 산소 같은 지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지구는 화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고 더러운 저 녹색 더러운 나무와 더러운 곰팡이, 더러운 바이러스, 더러운 사람, 더러운 개돼지가 이렇게 지구를 완전히 오염시킨 저게 우리 지구고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자연은 이게 화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돌아갈 때는 흔히 말하는 저 더러운 저게 집니다. 우리는 나무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외계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리 보면 마치 우리 저 화장실에 박테리아나 곰팡이 막 버글버글 끼 있으면 우리는 더러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외계인 입장에서 보면 지구 이게 이런 데다가 돌멩이에다가 막 이끼 같은 게 막 오만 개 막 이게 막 자라고 있는 겁니다. 곰팡이 같은 게. 그게 지구인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고요. 그 복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 생물학적 그 덩어리, 이게 더 아름다운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심지어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주장하는 건 아닌데 역설적으로 보면 오늘도 여기 보면 플라스틱에 LED에 뭐 천장에 뭐 철 이런 거 다 오만 걸 해가지고 이 전부 다 인공적인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만들어갖고 천안 여기다 빌딩 막 올라가 있는 이 도시 서울,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생물적이고 인간적이고 더 자연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단지 나무만 있었을 때, 곰팡이만 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곰팡이 스카이스크레이퍼, 곰팡이 도시, 지구가 거의 곰팡이 덮여서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식물 덮여서.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인간이 그런 걸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자연이라는 게 뭔지, 순수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흔히 이제 지금 제일 큰 화두가 된 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저는 지금 온난화가 되고 있고 그렇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런 우리가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그냥 개인적인 거고 다 그걸 빼고 그냥 과학자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 보면 이거 갖고 맨날 들어오는 게 지구 인류가 멸망한다, 난리가 난다. 그다음에 그 지금 빨리 기후 그거 하고 해서 뭐 한다. 그다음에 인류는 멍청하기 때문에 워낙 우둔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3차 대전 날 것처럼 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보십시오. 전기차 난리지 않습니까 요새? 난립니다. 전기차 못 사가지고 난립니다. 테슬라 그 주식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동료들이 테슬라 그 비싼 뭐 거의 뭐 1억 가까이 6만 7만 달러 되는 거를 뭐 얼마까지도 않는 그 차를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마치 무슨 기부하듯이 삽니다. 이 제 동료 그 미국 친구들이 그 테슬라 사줍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별로였고 효용성도 떨어지는 그 진짜로 어떻게 보면 가성비 따지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 차를 사주고 주가가 올라가고 폭발해갖고 지금은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진짜로 지구를 위해서 이런 걸 해서 이런 우리가 있을 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간이고요. 굉장히 인간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망할 일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게 주관적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과학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뭐 기후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대충 이 트렌드를 보면 제 생각에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진짜로 좋은 일을 할 거고 관리할 거고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십억 년 동안에 지금 생태계를 관리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수십억 년 동안 생태계를 관리했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조상이 누구였냐면 산소를 만든 박테리아들입니다. 10몇 억 전인가 어디 몇 억인지 모르겠는데 사이노 박테리아라 그래가지고 시아나 박테리아라는 것들이 바닷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산소를 만들었을 때는 그 산소가요 독소였습니다. 독소. 산소만큼 이 우주에서 독한 가스도 없을 겁니다. 너무 독해가지고 이 산소는 여러분들의 심장도 갉아먹고요, 피도 갉아먹고, 세포도 갉아먹고, 쇠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녹슬죠. 쇠 갖다 놓으면 녹이 뻘겋게 드는 게 뭐냐면 얼마나 이 산소가 독하면 쇠도 갉아먹는 겁니다. 그 쇠 갉아먹는 산소를 이 지구에 우리 조상들이 생산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난리가 났겠죠. 박테리아 전 박테리아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큰일 났다. 이 독한 산소를 뿜어내는 이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지구는 멸망하겠다. 산소가 지금 덮어버리면 그 전에 살던 모든 세포들은 절멸할 거고 다 죽을 거라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모여갖고 맨날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신문에 맨날 그게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은 산소 없으면 못 산다 합니다. 지금 오히려 산소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에도 순수하고 좀 행복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가치관을 조금만 더 넓게 보고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이 플러팅을 해보고 그려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인구 제한이나 뭐 자원이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면 지구온난화 지금 급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랍니다. 보시면 한 2000년 전부터 보면 지금 우리 2000년 AD 1부터 시작 쭉 보시면 1880년대 그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해가지고 확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래프의 Y축을 한번 보시면 이게 0에서 1도 사이 한 모르겠습니다. 뭐 한 1도 정도 올랐나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1도 1.5조, 1.5도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게 커 보이거든요. 난리 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프만 보면 그죠?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우리가 넓게 데이터를 보고 넓게 이렇게 이 곡선을 다 그려보고 그거 해보시면 이 보시면 이게 지구의 역사인데 저 끝에 보면 이 보라색 선이 있죠. 보라색 선이 보면 이게 온도입니다. 온도가 얼마나 낮았는지 높은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양하고 온도는 일종의 약간 반비례 비슷하게 비례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상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인데 그걸 좀 보시면 이게 온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러다가 우리 맨 끝이거든요. 저 끝에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꼬리치고 올라가 있죠. 한번 보십시오. 지구 역사상 저렇게까지 낮게 온도가 낮은 적이 얼마나 되는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보면 우리가 제일 낮죠, 제일. 우리가 말하는 빈기, 간빙기, 빈기 어쩌고 하던 지난 한 2만 년, 뭐 4만 년, 뭐 한 10만 년 정도 사이가 엄청나게 추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어마어마한 역사상, 오랜 역사상 지난 한 무슨 몇만 년에서 10만 년, 길게 보면 하게 그게 한 100만 년 가까이 되는데 300만 년부터 이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대충 한 300만 년 이렇게 보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추웠던 겁니다. 오히려 너무 추운 겁니다, 지금. 이런 제가 그래서 너무 춥다고 해서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안 온다는 것도 아니고 뭐 안 하자는 건 아닌데 이런 하여튼 조금 넓은 그걸 봐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아마 상당수는 생물학적인 거였을 겁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나가고 우리가 막 소흡도 하고 막 엄청난 식물이 막 폭발적으로 나고 온도가 좋으니까 막 뭐 잠자리도 커지고 뭐 하여튼 뭐 모든 생물의 다양성도 커지고 이런 과정이 고 메세인도 생기고요, 박테리아가 메탄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자 월스트 케이스 최악의 상태는 생각하지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서론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학자라면 그 다음에 전 앞으로 일반 국민이나 우리 사회가 더 과학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독립적으로 비판적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해가지고 갑자기 막 선동적인 어떤 그런 게 나오면 막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한 아까 인간혁명, 게놈혁명에 대해서 그 기본을 말씀드리면 생명의 본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게놈 어쩌고 하는데 생명의 본질은 여기 보이시면 맨 DNA 중간에서 BDNA부터 시작해 쭉 돌아서 세포, 개체, 집단, 사회, 지구, 우주, 그래서 전체 우주까지 가는 이런 어떤 큰 사이클에 생명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명의 본질이 단순한 번식하는 지구상의 이런 존재를 넘어서서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피드백 룹이 돌아가는 생명 처리 스위치 같은 거가 생명의 본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뭐 맞다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조금 극단적인 정의로, 개인적인 정의는 생명은 스위치 셋이다. 그래서 생명이라 하면 정보를 처리하는 체계다. 그래서 굳이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면 도식화하면 이런 겁니다. 스위치가 있고 안에 또 스위치가 있고 안에 또 스위치가 있고 끊이면 프랙탈 구조를 가지면서 이게 계속 청을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는 세포 분자도 있고 그 위에 세포도 있고 조직도 있고 장기도 있고 그 다음에 몸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동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 순간에도 지금 신호 전달을 하거든요. 제가 말을 하는 게 신호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고 들어오고 이런 신호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신호가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다양합니다 또. 그래서 회로 종류도 뭐 게이트 보면 여러 개 때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OR도 있고 뭐 NOR이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다양한 게 신호가 이래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복잡한 회로들이 있는데 생명체는 굳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저는 생명체 복잡한 스위치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인 경우는 남녀 이래 가지고 이 세포 이제 이 스위치들이 이 자식을 낳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기 복제가 되냐 안 되냐가 생명체 이제 정의라고 하는데 그건 생물학적인 정의고요. 저는 심지어는 차, 컴퓨터 이런 것도 일종의 자기가 지금 자기 복제를 막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생명 속성을 갖고 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참 게놈이 뭐냐? 이런 식으로 생명체가 정보 처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봤을 때 게놈이 뭐냐면 그 정보 처리의 가장 핵심적인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신호를 주고받고 계속해서 그 복제하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게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어입니다. 살아있는 언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시도 주고 받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지금 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놈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부터입니다. 두 게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물론 입이 지금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뇌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서열로 돼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굉장히 수학적이고 이런 정보 처리적인 그런 거다. 그래서 그 정보 처리고 수학적인 이 끊임없는 다양한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생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다양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재밌게도 옛날에 박테리아가 생겼으면 박테리아가 나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박테리아는 계속 남습니다. 그럼 또 곰팡이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단세포 성분도 생기고 거기에 가면 또 뭐가 생기고 이렇게 계속 해갖고 사람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우울한 뛰어난 놈이 생기면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다 죽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센 놈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럼 약한 놈이 있었는데 센 놈이 생겼습니다.
마치 이제 냉장고 생각하면 옛날에 구식 냉장고 있다가 새 냉장고 생기면 구식 냉장고는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희한하게도 맨 처음에 생긴 바이러스 같은 거 박테리아가 싹 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멸종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 어떤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사라지면 아마 인류는 절대 존재 못할 겁니다. 완전히 망할 겁니다.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청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축적해가면서 시스템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서 같이 가는 거죠.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아닌 겁니다. 바이러스도 우리가 남이 아닌 겁니다. 우리 몸의 바이러스 여러분들 8%는 아예 그냥 바이러스 게놈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은 8%는 그냥 바이러스인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한 40%는 바이러스에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바이러스인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죠? 박테리아도 많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박테리아 geno도 많고요. 뭐 심지어는 아마 식물 게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 원숭이 게놈이죠. 뭐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가 원숭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원숭이 게놈을 뼈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다양한데 이것들이 전부 다 엄청난 신호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 처리를 하는 이 과정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다양성을 만들어냈냐를 다윈이라는 사람이 월러스라는 사람하고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연에서 무작위하게 그 동그란 거 세모, 네모 이런 어떤 변이들이 생깁니다. 생기면 이 무작위한 것들이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선택이 됩니다. 아니면 자연이 선택하는지 뭐 의미가 어떻든 간에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맞는 놈, 이 사각형 요거 맞는 놈만 딱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선택받은 것이 또 새끼를 치고 해갖고 이렇게 된다. 이런 자연 선택 논리입니다. 이게 생물의 그 유일한 어떤 원리이고요. 철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200년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사실은 이 적자생존, 다윈의 그 적자생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쟁탈하고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이러면서 내 자국이 우선이다. 모든 게 경쟁이다. 그 중에서 셀렉션되는 센 놈이 1등 이기는 거다. 슈퍼맨이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계층 1등, 2등, 3등 내놔가지고 선택되는 거고 모든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서 이제 생각하는 자연 있어가지고 이게 막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떤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는 게 뭐 거의 초자연적인 뭐 그런 존재가 돼서 우리를 다 인간을 선택을 하고 뭐 동물을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사실은 저 멜더스의 인구론 아까 자원이 뭐 유한하다라는 그런 데서 시작되는 어떤 그런 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윈이 전환의 문제점들을 보면 일단 자원이 유한하다. 인구리든 뭐든 게. 그다음에 변이가 무작위로 일어난다. 완전히 랜덤으로 일어난다.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선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들다 보면 이 다윈의 진화론인 거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진짜로 생명체가 그럼 우리 인간이 뭐예요? 라는데 답이 없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선택돼서 가서 결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고래가 왜 고래입니까 하면 잘 모르겠는데 고래가 뭔지도 모르겠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고래는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선택이 돼서 그냥 그렇게 적자 생물 맞는 게 돼 있는 거구나 이런 답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불만스러운 답이죠. 철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거기다가 자연이라는 말을 붙이고 뭘 하냐면 인간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인간 선택은 다른 거고 그건 특수 케이스고 자연 선택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르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예외 취급을 해버립니다. 재밌죠? 이게 인간을 아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적자 생존이 이제 뭐 대세가 되었고 인간이 제외된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서 보면 다윈 진화 설명은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빠둥거리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싸우고 뭐 진짜 최고의 어떤 뭐 최고의 그래서 우생학이 나오는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당연히 우생학이 나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선택받은 자, 제일 적합한 적자, 센 놈이 되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선택받은 데니까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열이 생기는 거고, 그죠? 그럼 당연히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서 아니 당연히 우열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우생화 생기는 거죠. 근데 조금은 저도 이제 게놈을 대해서 평소에 진화론을 연구해왔는데 해보니까 적자가 생존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생존 전체의 어떤 하나의 계산을 하는 유기적인 가치가 하는 존재.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패러다임을 바꾸면 자연 중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순수 자연, 깨끗한 자연, 뭐 화성 같은 그런 뭐 산소 같은 자연 이런 거를 좀 벌어서 인간적인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공적이고 인간적인 이게 사실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냐라는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연구하려면 인간을 연구해야 된다. 달나라가는 인간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구상의 가장 큰 생명의 힘은 지금 인간입니다. 지구에 지금
거의 지구 전체 행성의 기온, 온난화까지도 우리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인간이 만드는 환경 물질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보면 생명체에서 자연에서 벗어나는 특수한 개체 아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지금 우리 뭐 바다고 뭐 산이고 도시고 보면 인간이 가장 많이 지금 얼마 전에 그랬죠. 인간이 만드는 인공물이 자연에서 생기는 그 생물학적인 거를 넘어섰다고 무게가요. 그런 게 이제 뭐 신문에 한번 크게 났는데 드디어 인간이 지구에서 더 많은 걸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진화론에 하면 아까 선택되는 일방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인간이나 자연이나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항상 쌍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틀리고 누구 하나가 위에 있고 낮게 있고 이게 적자고 아닌가 아니라 사실은 다 쌍방입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여러분 저 밑에 있는 무슨 하등모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 한번 겪어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고요. 다 쌍방이고 같이 다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계획고 선택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차 타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이건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도적으로 온 거지. 어쩌다 그냥 뭐 무작위로 뭐 돌아다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닌 겁니다. 그래 뭐 약간 그런 과정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우리가 자연이든 무슨 인간이 선택되는 것이 복잡하게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서로 동시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아까 제가 생명체는 계산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선택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센싱을 하고요, 감지를 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바뀌고 적응하고 또 그거하고 환경을 심지어 만들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 사람 여기 중에 동굴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전부 다 아파트나 전부 다 인간이 만드는 거에 삽니다. 지구상의 대부분 사람은 아무도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동굴, 아파트, 뭐 심지어는 저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산에 있는 움막 또 우리가 만든 거에서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되네. 그럼 자연 선택은 어디 갔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하나가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예를 가끔 드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거 전쟁에서 이기고 뭐 나라를 구한 게 그럼 자연 선택적으로 뭔가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된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들어갔고 심지어 점까지 봐가면서 어떻게 될까 척후병 보내고 저 일본군이 어디 있을까 다 예측해갖고 고민 해갖고 전략 세하고 요래 갈 수도 있는데 다 머리 짜고 그래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운명을 예측하고 바꾸는 능력을 하는 게 인간 선거고 이게 자연적인 거고요. 이게 다윈의 수동적인 자연 선택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혁신입니다. 지금 앉아서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가야지, 오늘 천안으로 가야지, 서울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엔진을 가지고 혁신을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름 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미래 인간은 어떠냐? 제 생각에는 비싼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토지, 자본, 석유 이런 것도 옛날에는 그 경제 이론 아담의 국부론 뭐 읽어보면 딱 나오는 거 있죠. 그냥 자본, 뭐 노동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다 자본돼 있는데 인간은 제일 쌌습니다. 인간은 가서 돈 좀 주면 와가지고 공장에서 막 일을 제일 싼 게 이제 인간이었습니다. 흔히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할 수도 없죠. 요즘 인간 얼마나 비쌉니까? 석유보다도 더 비싸고요. 토지보다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훨씬 더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본을 다 관리하는 요즘 농담상 하는 말 있죠. 한국에 제일 흔한 게 돈이라고. 뭐 투자든 뭐 기업이든 너무 막 그렇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보십시오. 미국 보십시오. 경제 폭락하니까 막 찍어내버리지 않습니까? 돈을 뭐 조폐공사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막강한 소비를 가진 자체 생각하는 인간 이게 이제 미래의 어떤 인간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거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성기급안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자연계적으로 선택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필요하면 무병장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장수 얘기 나왔고 뭐 지구 온난화 대결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전기차 쓰자고 하면 10년, 20년 안에 전기차가 다 덮어가지고 배기가스 없는 차 나옵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원자력이든 뭐든 뭐 풍력이든 뭐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심지어는 영원히 사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방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수행해갖고 이런 걸 할 때 이게 어떤 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포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혁신을 해야 되고요. 다양성을 확보하고 아까 그 생명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죠. 바이러스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박테리아 아직도 있고요. 지금
뛰어난 우리 인간이 다 잡고 있는데도 그럼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홍익인간 철학인데 다 같이 가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평화주의라는 말을 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적자 생존은 평화적인 게 아닙니다. 적자 생존이라 하면 센 게 우월한 게 뭔가를 그거 밟고 올라가서 선택되고 이런 그런 철학입니다. 그게 일본은 맞습니다. 경쟁적인 것도 있고 맞죠. 어떤 군데군데 맞는 것도 있고 그게 오로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그거에 더해서 서로 같이 해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평생을 들은 말이 뭐냐면 쟤보다 못하면 넌 망해. 좋은 데 안 들어가면 넌 망해. 좋은 직장 안 하면 넌 망해. 남들보다 왜 꿀리고 살아? 맨날 그런 말. 이게 적자생존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 아까 다윈의 진화론 그게 잘못 번역이 돼갖고 생물학적인 그냥 어떤 그게 철학으로 잘못이 번역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을 책찍질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미래는 전부 다 죽으니까 지구 대재앙이 오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다 죽을 거고요. 뭐 하여튼간에 원자력이 터져서 다 죽고 3차 대전 생기고 다 죽을 거니까 미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구 역사를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한 50년 전만 해도요. 2차 대전 하던데 요새 그런 전쟁 그렇게 심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조선사 한 600년, 한국 2000년대 뭐라 그러더라고요. 1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나 뭐 전쟁 없는 게 없었고 매수 그랬다고 2,000몇 번을 뭐 침략을 당했다나 뭐 이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태평성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지어는요. 어마어마한 태평성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남이 부정적으로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살아남으려면 독해야 된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체의 그 근본은 같이 만들고 이루어 상생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그다음에 혁신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보시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꼭 한 10년 봐오고 뭐 지구 온난화 이게 아니라 조금 넓게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 젊은이들한테 제가 말씀하는 건데 개론 기술을 통해서 불로 장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대충 못 살아도 잘못하면 한 200살 진짜 살아야 되는 세상에 오셨어요. 골치 아픈 거죠. 200살이나 살아야 되니까 지금 뭐 한 20년 상부터 힘든 분도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편하고 좀 장기적으로 한다. 그럼 직업도 여러 될 수도 있고요. 대학도 여러 번까지 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인생도 여러 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삶을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요. 더 풍요하고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럴 겁니다. 제가 기존의 걸 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 제가 한 50년 살았는데 50년 살아서 보니까 이 과거의 데이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만 해도 얼마나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자기 조그마한 글적 누가 이렇게 막 급주는 거 이거 보면 막 다 날아가 버리고 막 긴장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 프라이버시, 행복도 민주주의 합리에서 더 앞으로 있을 거고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재밌고 즐거운 세상이 도는데 이 즐겁고 재밌는 세상이 안 되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걸 해도 되고 요즘 세상에 사실은 자기가 조그만 어떤 열정이 있고 굶어 죽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제 엄마 아버지 때 세대 이야기 들어보면 잘못하면 진짜 굶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제 때만 해도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 때만 해도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음 세대에 돈이 넘쳐나고 아이디어가 모자라고 이게 문제지 뭐 돈 뭐 너무 넘쳐나고 비행기 타고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이런 나라. 그다음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어디 가서 그런 직업 구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사회에 지금 뭐 필요한 조선소 사람이 쫙 필요하니까 조선소 가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요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뭐 하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말인데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한국이 아마 한 20년, 30년 정도 되면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게 돈이 꼭 많다, 기술이 발달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이렇게 개개인의 파워가 커지면서 민주적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아는 인류 생명체가 뭔지 내 자신이 뭐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 세상의 핵심 기술이 뭐냐면 게놈 기술입니다. 내 자신을 아니까 내가 요즘엔 제가 제 연구도 나왔지만 저 게놈 정보 가지고
한국인이 어디서 생겼고 어디 왔는지 이런 것까지도 밝혀내거든요. 게놈 정보를 갖고 자신은 아는 거죠. 도대체 한국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막 말이 많죠. 뭐 당군이 어떻고 저것도 말이 많지만 결국 게놈으로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 사는 데서 여러분들이 게놈 이런 자기 자세 아는 거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왜 아픈지, 그럼 나는 왜 영양제 이런 걸 먹어야 되는지, 밥을 이런 게 좋은지 이런 게 자기 맞춤 이런 게 계속 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엄청나게 뛰어난 저 뭐 게놈 혁명 기술, 반도체 기술, 뭐 조선, 뭐 해양, 뭐 휴대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도와주는 그야말로 재미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너무 막 걱정스럽게 코로나 하나 터지면 인간이 다 죽을 것 같고,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당장 내일 지구가 뭐 이게 터져가지고 나갈 것 같고, 뭐 자원이 다 떨어졌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으면 곰곰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혁신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체고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갖고 인생을 한번 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박 교수님이 과학자인지 아니면 철학자인지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면 무슨 숫자 아니면 뭐 공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평소에 뭐 철학자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추상적인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철학적인 그런 면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도 하고, 또 사실은 그 과학의 옛날 이름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로소피가 사이언스로 전환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과학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철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군요. 그럼 우리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가해 주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 학교 다니면서 저도 진화론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궁금한 것부터 그냥 여쭙겠습니다. 복제 인간이 가능하다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인간의 심장, 간 이렇게 신체 부분을 따로 복제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 진화론이 틀렸는지 아닌지 대해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논의가 더 될 거고, 그게 아시겠지만 모든 이 과학 이론이 완전하게 다 틀리고 안 틀리고 이런 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몇십 년 동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일부 그 일부 어떤 구성 그 부분이 잘못됐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과해석되거나 아니면 오해가 돼가지고 생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나 사회 방향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들 우리가 뭐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복제 인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장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럼 진화라든가 우리 생명체의 어떤 본질에 대한 뭔가 나오는데, 그게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아까 그 강의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오히려 우리 인간에 더 인간적인 걸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생명을 정보 처리하는 객체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훨씬 더 좀 넓게 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복제 인간 이런 건 당연히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장기도 지금도 뭐 이미 만들고 있고요. 만든 것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더 이런 것들이 가능될 건데,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것, 그다음에 이론, 진화론이든 무슨 이론이든 이런 것들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떤 결정을 쓰느냐. 그러니까 총도 잘 쓰면 유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동물 잡아 사냥하는데. 그래서 잘못 쓰면 이제 살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이거는 원칙인데 뭐 너무나 뻔한 답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계획을 세웠고 예측을 어떻게 해서 사회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복제 인간이든지 인간장기라든지 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학에 어떤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2018년도에 중국에서 유전자를 편집한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요. 교수님, 정확히 유전자 편집이 뭔가요? 유전자 편집은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DNA 유전 정보를 이렇게 실제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바꾸는 게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이 확 좋아져 가지고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여자 두 분이 노벨상 받은 게 유전자 편집이라는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나와서 바꾸게 된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편집 기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또 머리도 좋고 체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훌륭한 이런 아이들을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는 동물들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돼지, 소, 뭐 이런 걸 이미 뭐 많이 해오고 있죠.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그런 걸 해왔습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전통적인 방법이 육종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분자 육종이라 그래서 옛날엔 그냥 이제 우량종을 이제 섞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걸 찍고 그 안에 이제 유전자 분자를 봐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들이 이미 오래전에 돼 있고 단지 그게 더 정밀해지고 뭐 정확해지고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윤리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과학자들이 윤리 기준을 잘 지킬까요? 이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인 과학자처럼 그렇게 몰래 이런 연구를 계속하지 않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까 그 중국의 그 과학자 예에서 보셨지만 그 이제 사회 문제죠. 이제 그 과학자가 그걸 안 지키셨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합의가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없었던 거죠. 이게 숨어서 혼자서 이제 그거를 어떤 상식적인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실제로 가이드라인 이런 걸다가 뭐 그때 뭐 정확히 있었던 것도 아니겠지만 중국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소통 없이 합의 없이 해버린 겁니다. 이제 거기서 생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자의 윤리는 항상 우리가 투명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인간과 다른 생물체 간에 유전자를 결합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뭐 아까도 강의 중에 했는데 사실은 인간은 이런 다른 종과 합쳐진 존재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아까 8%의 바이러스도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랬고, 사실은 이제 박테리아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게놈이라는 게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체의 것이기도 하는 약간 이렇게 좀 희한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내가 아니고 다른 식물, 동물, 뭐 심지어는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도 다 공유하는 어떤 그런 정보처리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 그다음 게놈공학 기술이 발달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컴퓨터로 디자인이 돼서 벌어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실제 우리는 인간이 이제 그걸 못해서 지금 안달이죠. 식물에 예를 들면 생산 효율을 올린다든지 토마토를 뭐 크게 한다든지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이종 간에 그런 걸 해서 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먹는 식물의 상당수는 그 BT 톡신이라 그래서 그거 농약 안 쳐도 벌레가 못 먹는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이 넣은 걸 이미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당연히 합쳐진 건데 이것도 다시 또 윤리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그런 걸 허용해서 가야 되느냐? 근데 질병을 고치는 데서는 이런 걸 허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천적인 질병을 타고났을 때 그러다가 고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더 좋은 걸로 뭐 바꾼다든지 이런 그런 거는 의료 목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것도 결국은 이제 아까 말한 소통, 합의의 문제입니다. 혹시 식물도 유전자 정보가 복잡한지 궁금하고요. 동물이 식물보다 유전자 정보가 더 복잡한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그 복잡도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기껏해야 2만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요. 식물은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전자 자체가 게놈 사이즈도 사람보다 몇십 배가 더 큰 식물이 허다합니다. 그 식물이 오히려 곤충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러면 이 복잡하다 안 하다의 기준이 재미있는 거죠. 이게 간단하지가 않고 양으로도 측정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개념. 그러면 바이러스 게놈은 우리보다 훨씬 덜 복잡하냐? 사실은 그 게놈 자체의 복잡도만 보면 인간 게놈보다도 바이러스 게놈이 저는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서열 안에 5만 걸 이렇게 꾸겨 넣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거든요. 희한하게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막
유전자도 한 서열에서 여러 개가 나오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보면 수학 공식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게 단편적으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게 더 복잡하냐 더 많냐 이런 거는 뭐 거의 철학적인 질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식물이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해 저등이나 다른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진화하는 어떤 그 특정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특화돼서 들어간 거고 이게 이제 그 특화된 개념들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인간과 사람, 그 식물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소통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그 영역이 다른 건 거죠. 종류가 다르고 영역이 다르다. 근데 그 복잡도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능이 높은 동물이 유전자 정보가 더 복잡한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지능하고 뭐 DNA 그 유전자 변이 유전자하고는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원숭이나 개하고 사람은 지능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유전적인 겁니다. 이거는 뭐 환경적인 건 아니고 뭐 그런 거죠. 반드시 그 구조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뿐만 아니라 뭐 수명, 질병 관련,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키, 뭐 신체적 특징 이런 모든 게 결국에는 물론 이게 환경적인 이제 것과 같이 발생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생성되는 거지만 그 밑바닥에는 결정이 됩니다. 지능도 뭐 건강도 당연히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코로나와 관련돼서 바이러스도 유전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 정보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도 그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요하다기보다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게놈 정보가 있어야만 그 게놈 내에서 백신 타겟 표적을 어디로 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어떤 단백질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드는지를 보고 그 화이자 같은 거 보면 mRNA라 그래갖고 메신저 RNA라는 그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현시켜서 어떻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그 항체를 만들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면역을 만들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게놈 서열을 몰랐다면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뭐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경험적으로 했었어야 될 겁니다. 스크린이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게놈을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컴퓨터에 들어가고 딱 디자인해서 백신 딱 만들어서 뭐 신문에 나보니까 2주 만에 만들었다. 뭐 심지어는 어떤 거는 뭐 3일 만에 뭐 디자인을 했다. 그다음에 2주 만에 만들었다 이런 게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을 것일 텐데 게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게놈이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하고 약간 다른 RNA 게놈이고 바이러스든 뭐든 생명이라고 지구상에 있는 생명은 공통적인 게 다 게놈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게놈이 없으면 이거는 거의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체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갖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또 들은 바에 의하면 특정인의 DNA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20년 뒤에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예측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희귀 질환을 갖고 있다. 뭐 조로증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희귀 질환이 있으면 알죠. 수명이 이 사람은 보통 한 20세 되기 전에 사망한다. 알죠. 그러니까 그죠. 예측을 한 거죠. 근데 그건 극단적인 예고요. 그 극단적인 예에 또 거꾸로 쭉 다른 측에 보면 우리가 뭐 그 나중에 당뇨에 걸릴지 안 걸릴지 이런 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희귀 질환은 굉장히 쉽게 예측이 가능하고 당뇨같이 성인병 이런 거 심장병 이런 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게놈을 희귀병일 때는 게놈 분석 탁 하면 탁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신드롬인데 보통 수명 평균 이 정도고 당신은 여기 잘못됐으니까 아주 악성이라서 수명이 더 짧을 거다, 길 거다 이런 걸 이제 당연히 알 수 있죠. 극단적인 케이스. 가면 모든 질병은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희귀적인 케이스와 이 성인병 같은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암에 어떤 걸 걸릴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암은 유전병이기도 한데 또 이거 환경적인 영향도 있죠. 그러면 암에 관련되는 이 마커를 적절하게 우리가 지표를 여러 개를 봐서 컴퓨터를 갖고 예측을 하면 10년인지 20년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측이 됩니다. 통계상에. 그 얘가 안젤리나 졸리죠. 안젤리나 졸리는 그런 걸 자기가 엄마하고 이모가 그러니까 가져와서 보니 그 의사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년 안에 당신이 뭐 10몇 년 안에
난소암이나 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뭐 80몇 %예요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측도 됐고 이제 그 치료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게놈을 정밀하게만 알면 20년 뒤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게놈 데이터들이 모여야 되고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AI를 써가지고 막 계속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도 중요하고 우리가 프라이버시 다 중요한데 이런 정보를 다 이렇게 어떻게든 공유하고 해서 미래에 이제 후손들은 이런 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부를 해달라, 정부도 기부를 해달라라고 요청 많이 드립니다. 저도 언젠간 텔로미어라고 유전자 관련해서 이것이 짧아지는 것이 노화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인간이 이것을 길게 하면 좀 오래 살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좀 길게 설명드리면 텔로미어는 여러분의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노화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은 이게 짧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젊은 분들은 길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이걸 갖고 와서 특히 쥐나 이런 실험 동물에 가지고 이걸 억지로 늘렸습니다. 강제적으로 늘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근육병이 사라지고 아니면 노화 늙었던 어떤 그런 현상들이 줄어드는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지표이기도 하고 이게 어떤 그 기능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화가 됐다라는 걸 말해주는 어떤 그 뭐랍니까 이게 그냥 숫자이기도 한데 또 길게 억지로 늘려버리면 이거 기능도 해가지고 또 젊게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텔로미어 말씀하신 것도 이것도 하나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가 이 노화를 말도 해주고 또 노화를 거꾸로 가게 하는 어떤 기능도 갖고 있는 케이스인 겁니다. 네, 교수님, 게놈 지도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그 차이가 좀 큰 건지 또 뭐 가족이라면 좀 비슷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 게놈 우리가 보통 세상의 모든 사람 서로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우주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뭐 없다 뭐 거의 뭐 무한대분의 1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모든 게놈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쌍둥이도 게놈이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게놈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게놈을 해독을 해봤습니다. 쌍둥이급에 해당하는 그런 해봤는데 많이 다르고 다 다르고 가족들일 경우는 그 다른 정도가 당연히 적고요. 이제 이게 촌수죠. 1촌, 2촌, 3촌 해고 16촌.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 8촌, 9촌 넘어가면요. 이 다른 정도가 가족인데도 다른 정도가 거의 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자신은 이제 1촌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닮았죠. 이제 뭐 거의 매우 닮았고 이제 형제 자매도 이제 거의 이제 2분의 1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4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게 이제 인간의 개성을 반영을 합니다.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다 같은 동양인인데요. 그렇지만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유전적 차이이고 이런 거를 묶을 수 있는 유전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국, 일본, 중국인은 우리가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유전자 거리를 측정을 하면 이 그룹 3개로 이렇게 나뉩니다. 아주 깨끗하게 나뉘고요. 단지 이제 중국은 이 유전적 다양성이 커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묶이고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 잘 묶이고 한국도 묶이고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름의 차이는 그야말로 우리 게놈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나 미세해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그냥 거의 뭐 동네 사람 같은 동네 사람 수준이고요. 중국 사람도 북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국가가 다를 뿐이지 이 세 나라를 이게 뭐 사람으로 이렇게 다르게 굳이 할 필요 없고 우리가 흔히 뭐 약간 좀 다르게 생겼다고도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한국 내에 사람들의 차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국 내에 아주 다르게 생긴 같은 한국 사람인데 같은 이 사람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대표적인 비교를 하면 한국 내의 개개인의 차이가 극단적인 케이스들인데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한중일, 삼중 이 나라는 굉장히 닮았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이 공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주에는 석장리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제가 궁금한 것은 석장리의 유해나 유골 그런 것들에서 DNA라든지 게놈을 추출해서 현재 충남인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 이런 DNA랑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로 뭐 영향을 주든지 발전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에 백제문화권이라는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백제문화권이 뭐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DNA라든지 게노մ 연구로서 연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남이 이제 역사를 많이 봤을 때 특히 근현대사에서 봤을 때 항일의병이라든지 민족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DNA라는 기작을 통해서 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과연 다른 지역과는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그러한 것들을 과연 밝힐 수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제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답을 이제 잘 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석장리라든지 이 충남 충북에 보면 석계 동굴이 많고요. 이게 산성 토양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알칼리성 토양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 고인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굴들을 뽑아서 DNA를 추출하면 우리 조상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조상도 알 수 있고 이 조상이 뭐 어디서 왔는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는 건지 아니면 뭐 섞였는지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는지 이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역사책 적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남연구원이나 아니면 충남에 계셨던 지자체에서 이런 데서 박물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샘플들을 어느 정도 파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파괴를 해서 게놈 연구를 하면 이거는 단순한 충남 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임팩트를 갖고 오고 이게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아까 게놈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데 우리의 뿌리를 진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충남역에서 그걸 하면 최소한 한 4, 5만 년 전부터 그 역사 선사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고 그게 어떻게 섞였는지 그다음에 일본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충남은 특히 이제 좋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게놈 연구단 아니면 충남도민의 어떤 게놈 사업 이런 것 해서 일반인들이 아까 그 유전자 예측 이야기도 하셨는데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건강 문제도 받고 자기 게놈도 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알고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믿음그리 될 겁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을 훨씬 잘할 수 있는 내 조상도 알고 내 뿌리도 알고 그다음에 내 어떤 몸 게놈을 잘 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대 및 현대인의 충남인의 게놈 사업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이제 해결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미 사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이제 가야나 백제나 이제 일본하고 이런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결국에는 제 생각에 동북아의 평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백제가 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한반도도 중간이고 이제 일본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중국 쪽에 관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남 쪽에 이걸 고대부터 현대를 잘 분석해서 인구도 잘 분석해서 하면 이 동북아의 지난 몇천 년간의 그 새로운 어떤 그 인식을 제공하고 이 한중일이 진짜 어떻게 보면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옛날에 어떤 그 고통들을 과거사를 이제 극복하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주는데 충남 지역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마지막 질문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이제 이 의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 DNA하고 우리가 더 정신적인 거 교육받은 거하고는 별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제 어떤 문화적인 거고요. 충남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역사적이나 어떤 정통적인 거, 뭐 충북가 뭐 양반이라는 이런 그런 말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가 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잠깐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중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어떤 식으로든 후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쥐에다가 어떤 약이나 고통을 주거나 뭐 어떤 자극을 많이 주면
그 기억이 희한하게도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됩니다. 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적인 거, 우리가 태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태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게 반농담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도덕적으로 엄마 아빠가 행동을 잘해야지 자식들이 그래 된다, 유전이 된다, 뭐 옛날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바른 생활을 하고 어떤 바른 의식을 가지고 상호작용도 인간 그를 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러면 그 후세들이 그거를 에피게놈이라 그러는데 이게 후성 유전체 혹은 외 유전체라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굶으면 굶은 것도 이게 유전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행동하는 거, 스트레스 받은 거 이게 유전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 충남이 갖고 있는 문화적 유산도 재밌게도 옛날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윈 시대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윈이 틀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틀린 것 중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게 꼭 DNA 그게 쓰여지지 않더라도 그 위에 딱지 위에 이제 어떤 이게 표식이 왔는데 그 표식들이 전달이 됩니다. 이거 재밌게도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까지도 전달이 된다는 거죠. 좀 과하게만 이제 연구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충남의 어떤 그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세대를 살면서 우리 생각에는 한 번 살고 죽으면 그만인데가 아니라 DNA도 물려주지만 심지어는 DNA 위에 환경적인 것까지도 자손한테 물려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항일이라든지 뭐 독립이라든지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보면 생각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 이런 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연구도 더 해야 되고 이렇게 또 후세에 잘 넘겨진다라고도 유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박종화 교수님을 모시고 게놈혁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정신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내에서도 정말 사회 곳곳에서 학문적으로 곳곳에서 혁신,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너무 암담하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놀라운 과학기술이 우리 손에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버텨서 정말 새롭고 건강한 세상이 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과 토론을 해주신 박종화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희망상상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